사실은 먼저 훌륭한 정말 감사한 코멘트 해주신 여러 선생님께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선거가 이제 임박해서 이제 발표 제안을 받고 페이퍼를 쓰면서 만만치 않은 발표가 되겠구나, 이렇게 고난의 행군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역시 이제 아무래도 완성도가 좀 부족한 면은 제가 시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박사과정 때 제 지도교수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식과는 물론이고 어떤 발표의 자리를 가든 일단 자기가 쓴 거에 대해서는 끝까지 되돌아라, 이렇게 지도교수가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자기를 변호하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만큼 버텨라, 이렇게 하셔서 아마 이제 제가 존경하는 우리 장승민 교수님 말씀하셨을 때도 아마 그런 뉘앙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도교수님의 말씀을 계속 갖고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몇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승수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원고 교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이 형제 선택 이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역시 예외적인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이 북카우카스 지역에 있는 공화국들, 특히나 이제 제가 총선 결과 같은 경우는 통합 러시아의 지지율이 특히나 이들 공화국들에서 높았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써놓았고, 다만 이제 이 페이퍼를 쓸 당시에는 지역별 제가 득표율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쓸 수가 없었지만, 제가 오늘 오전에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왔습니다만 코멘스한테에서 지금 83개 연방주최 지역의 득표율을 이 5개 후보를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확인을 제가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써갖고 왔는데, 지적하신 것처럼 역시 북카우카스를 비롯해서 공화국들 지역에서 푸틴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공산당 투표 말씀하셨다시피 90% 이상을 넘는 지역이 굉장히 있습니다. 이들 공화국 내에서. 근데 이들 공화국에서 사실 항의적 선택 이론이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 그렇습니다. 어르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제가 보기에 러시아라고 하는 81개 연방주최 지역을 통으로 놓고 본다면 이들 예외 지역이 존재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론화를 시도하는 것 자체는 좀 의미가 있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변론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제가 발표의 소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다시피 푸틴의 지지율이 왜 이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반등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물음표입니다. 예를 들자면 12월 선거 캠페인이 막 착수할 때만 해도 실제로 35%대, 네바다 센터 같은 경우 35%를 이야기했거든요. 35%에서 실제 결과는 63.60% 정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지지율 반등입니다. 이 지지율 반등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인가? 러시아의 유권자를 통으로 놓고 본다면 그들을 합리성을 갖고 있는 유권자라고 규정할 수 없는가? 어느 정도의 논쟁이 여전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적하신 것처럼 북카우카스의 사례라든가 어쨌든 일부 몇 개의 연방주최 구성 지역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다음 발전 시킬 때는 보강이 돼야 될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서 3월 4일 현지 시간 11시에 마네슈강점에서 푸틴이 지지자들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푸틴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푸틴의 기존 이미지를 봤을 때, 마초 푸틴 이미지를 봤을 때 사실 어울리지 않는 울음이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선거가 어려운 과정에서 치러졌고 이 결과를 얻은 것 자체가 푸틴 스스로 봤을 때는 정말 감격스러웠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속으로 했었는데요. 다른 질문과 연동해서 이제 또 제가 답변을 드려야 할 텐데, 부산에서 죄송합니다. 그렇고, 그다음 NGO 문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NGO 문제,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은 푸틴은 그렇죠. 제가 아까 발표 과정에서 어쨌든 변화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또는 특히나 서방이 기대하는 만큼 빠른 속도로 완벽하게 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회의적입니다. 다만 푸틴이 2000년대에 보여왔던 강력한 중앙 집권화, 이른바 리센트랄리자치아라고 하는 이런 어떤 강력한 중앙 집권화, 권위주의화라고 하는 것 자체에 있어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제 이야기의 핵심. 기존에 보면 시민단체를 탄압한다든가, 그러니까 뭐 NGO 탄압이라든가, 아니면 언론 탄압이라든가, 야당 탄압이라든가, 각종의 규제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결국 권력을
중앙으로 집중시키려고 했던 일련의 행태 자체에 있어서 앞으로 푸틴 3기에 접어들게 되면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제 이야기의 논지입니다. 지적하셨던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불법적 소프트 파워, 그러니까 불법적 연성 권력을 관리하겠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연성 권력 자체가 시민단체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겠지만 어쨌든 푸틴은 한꺼번에 다 풀어주고 또다시 위기를 맞을 바보짓을 하지 않겠죠. 어쨌든 자기 정권을 앞으로 6년간 쭉 이끌어가면서 제가 보기엔 기본은 다지면서도 결국 모양새를 갖추고 결국 변화에 조응하고 그 변화의 요청에 흐름을 따라가는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겠냐.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현승수 교수님과 저의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점진적이고 순차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떤 시민단체 같은 경우도 영향력이 좀 넓어지지 않겠냐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선거 결과와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특히 연구 소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사실 이번 선거를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충분히 더 부각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조남을 올라서 주기는 어렵습니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이번에 푸틴의 당선을 점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 페이퍼를 쓸 당시에도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여론조사가 발표될 즈음만 하더라도 그때가 거의 푸틴의 1차 투표까지 당선이 대부분 다 점쳐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히 부담을 덜면서 글을 작성할 수가 있었는데 다만 제가 두려웠던 것은 이 프로시딩이 나오는데 푸틴이 1차 투표를 못 가면 어떻게 되나 하는 그런 이제 아주 절망적인 마음을 안고 아주 뭐랄까요? 그런 마음을 안고 쓰는 상황이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답해야 될 게 푸틴의 사선 출마 가능성과 그렇다면 또 나올 수 있는 후보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푸틴의 사선 출마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부정선거 규탄 시위 과정에서 나타났던 러시아 국민의 여론 자체는 3번 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하거든요. 다만 더 나쁜 상황 자체를 상정하면서 그래도 내가 낫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당선이 1차 투표를 통해서 당선이 결정되긴 했지만 말 그대로 현대판 차라라는 표현을 들을 만큼 그렇게 무리를 해가면서 물론 이제 집권 용의가 얼마나 많은 선거를 거두느냐가 또 변수가 되겠습니다만 또 미국과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대외 변수가 경제 문제라든가 변수가 많습니다만 푸틴이 그렇게 무리를 해서 사선에 도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이건 전망이기 때문에 제가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분들께서 인정을 하시겠지만 상대적으로 좀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출마할 수 있을까 역시 미지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들이 저의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일단 메드베제프가 출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은 오히려 야권 후보의 굉장히 두드러진 약진에 우리가 다음 대선에 눈여겨볼 것도 있지만 여권 진영의 분열 자체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아까도 제가 논문에 그런 이야기 잠깐 언급했는데 아직은 구체적인 징후라든가 아니면 확실한 근거를 뒷받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하기 어렵습니다만 사실 개혁적 성향의 엘리트와 나름대로 보수적 성향을 가진 엘리트들이 지난 메드베제프 시절 말기에 굉장히 조금 어느 정도의 갈등과 긴장의 모습을 보이는 사실입니다. 또 최근에 현재 검찰총장이죠. 차이가의 에피소드들이 등장을 하면서 실로비키 내부에서 갈등이 있다. 굉장히 그들 사이에서도 보이지 않는 아주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 보여주는 게 예를 들면 세친과 수르코프의 갈등 그리고 또 수르코프와 또 차이가의 갈등 또 여기에서 조정자로서의 푸틴의 역할 이런 것들입니다. 푸틴은 사실 지난 자신이 이제 8년간 집권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메드베제프 집권 4년에도 게임의 룰을 정해주는 사람이었죠. 팀이 확실히 코어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제를 할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치라고 하는 게 재미있는 게 한 번 어떤 그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힘 자체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통제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다. 자기가 굉장히 실로비키들을 잘 통제해 왔지만 어느 한 번 그 통제 핀트가 벗어나게 되면 이건 또 결과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없을 만큼 커다란 또 반향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저는
2018년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제가 이제 전제한다면 조금이라도 더 경쟁적이고 뭐 다원적인 모습으로 다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고 가정한다면 이때 등장할 수 있는 후보는 현재 집권 엘리트 계층에서의 분화 자체도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지금 가능하기 어려우니까 머릿속에 한번 집어넣을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야권에서 가능한 후보라고 한다면 역시 이번에 프로로프의 약점 같은 것도 우리가 눈여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뭐 크세네 삽착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문제 대중성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아직은 좀 정치적 면에서는 미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